17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한국을 비웃는 게 일상이었죠. 부끄럽지만 그때는 그게 멋있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한일전이 있던 날이면 더 그랬어요. 마치 애국자가 된 것처럼 한국 선수들을 깎아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9년 봄 한국과 일본의 평가전이 끝난 다음 날 교실에서 친구들과 모여 있었습니다. 경기는 한국이 이겼고 손흥민은 2골을 넣으며 최고의 활약을 펼쳤죠. 야, 손흥민 세리머니 진짜 웃기지 않아? 친구 다카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양손을 귀에 대고 뭘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 팬들 환호성? 우리는 일제히 그의 골 세리머니를 따라했습니다. 양손을 귀에 대고 관중의 환호를 듣는 신용을 하면서 과장되게 웃었죠. 그때 한 친구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우리는 더욱 신이 나서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아시아의 별이래, 별이. 근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가 비웃으며 말했고 친구들은 박장대소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뛴다고 뭐가 달라? 결국 아시아인이잖아. 누군가 덧붙였고 우리는 더 큰 소리로 웃었죠. 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간 건 불과 몇 시간 뒤였습니다. 처음엔 우리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만 돌았지만 누군가 트위터에 올리면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일본 고등학생들이 손흥민을 조롱하는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리트윗이 수천 개씩 늘어났고 곧 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한국 팬들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일본 학생들의 인종차별, 스포츠 정신을 모독한 행위, 열등감의 표출 같은 제목으로 뉴스가 쏟아졌고 저희 학교로는 항해 메일이 빗발쳤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는 마비됐고 교무실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려댔죠. 학교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긴급 전교생 집회를 소집했고 우리는 전교생 1200명 앞에 불려나가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저희의 경솔한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인 채 말했지만 솔직히 그때까지도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운이 나빴다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표정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류타, 너는 한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 거야. 그것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손흥민 선수의 반응이었습니다.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한국 기자들이 그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물었죠. 모두가 그의 분노 섞인 답변을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든 직업, 모든 노력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게 축구선수든 학생이든 청소부든 말이죠. 저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그 학생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일 겁니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일본 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갈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관대하다. 이런 일본 학생들을 왜 용서하나라고 했고 어떤 이들은 진정한 프로의 자세다. 우리가 배워야 할 품격이라고 평가했죠. 특히 일본의 유명 축구 해설가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태도, 이것이 바로 월드클래스입니다.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까지 갖춘 선수, 그래서 그가 아시아 최고인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하면서도 부끄럽고 화가 나면서도 뭔가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죠. 그의 침착함 속에 담긴 무언가를, 그의 품격이 우리의 유치한 조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냥 멋있는 척하는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죠.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는 혐한의 상징, 인터넷에서는 무개념 학생, 동네에서는 학교 망신시킨 아이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짧은 조롱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될지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였으니까요.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손흥민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분노 섞인 메시지를 기대했지만
그가 올린 건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실수에는 배움이 있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의 선택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젊은이들의 실수를 너그럽게 바라봐 달라는 부탁도 덧붙였죠. 그의 글은 순식간에 수십만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일본에서도 그의 태도는 큰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일본 축구계의 레전드였던 나카타 히데토시가 자신의 칼럼에서 손흥민을 극찬했죠. 진정한 아시아의 자존심은 실력이 아니라 품격에서 나온다며 일본 선수들도 배워야 한다고 썼습니다. 주요 스포츠 신문들도 앞다퉈 그의 성숙한 대응을 다뤘고 심지어 교육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인성교육에 좋은 사례로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괜히 제가 더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집어 던졌을 정도였죠.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에는 저를 비난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았고 제 실명까지 검색되기 시작했어요. 학교 친구들도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함께 영상을 찍었던 친구들조차 저 때문에 일본이 욕먹는다며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선생님도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다고 그때 누군가의 용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존중은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라고 남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고요. 그 말은 그때는 귓등으로 흘려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씨앗처럼 남았습니다. 손흥민의 인터뷰 영상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비웃으려고 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멈칫했죠. 진심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가식이나 연기가 아닌 정말로 우리를 용서한다는 눈빛이었어요. 특히 그가 한국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자는 일본 학생들을 강하게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손흥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증오는 증오를 낳을 뿐이고 용서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온다고요. 그의 말들이 하나씩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특히 그가 언급한 한 문장이 잊히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비웃을 때보다 누군가를 세워줄 때 더 강해진다는 말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는지를요. 남을 깎아내려야만 제가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학교에서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국제 이해와 스포츠 정신에 대한 수업이었죠. 외부 강사로 온 전직 일본 국가대표 선수는 우리에게 진짜 라이벌 관계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게 진정한 경쟁이라고 했어요. 그는 손흥민과 경기했던 경험을 들려주며 그가 얼마나 팀 동료들을 배려하고 상대 선수들까지 존중하는지 이야기했죠. 심지어 거친 파울을 당해도 먼저 일으켜주는 손흥민의 모습을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학교 축제에서도 따가운 시선을 받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해도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면접관들은 제 이름을 검색해봤는지 표정이 굳어졌고 돌려보내는 건 시간 문제였죠. 부모님도 동네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가게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고 어머니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어요. 그럼에도 손흥민은 계속해서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다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고 챔피언스리그에서 환상적인 골을 넣으며 전 세계를 열광시켰죠. 그의 경기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시기심도 있었지만 어느새 존경심도 생겨나고 있었어요. 특히 그가 인종차별을 당했을 때 보여준 담담한 대응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자신의 실력으로 답했고 경기 후에는 그 선수와 악수까지 나눴죠. 저는 매일 밤 그의 경기 영상을 봤습니다. 처음엔 약점을 찾으려고 봤지만 나중엔 그냥 감탄하며 보게 됐어요. 그의 패스 하나하나, 드리블 하나하나에는 동료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었고 골을 넣은 후에도 어시스트한 동료를 먼저 찾아가 포옹했죠.
심지어 상대팀 선수가 부상당했을 때는 먼저 달려가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게 진짜 품격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롱은 쉬웠지만 존중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20살이 된 저는 대학생이 아닌 백수였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모두 떨어졌거든요. 면접관들은 제 이름을 검색해 봤을 테고 그 유명한 조롱 영상의 주인공이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어느 대학도 저를 원하지 않았어요. 재수를 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이제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하루하루를 보내는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편의점, 음식점, 카페, 어디든 이력서를 냈지만 모두 거절당했어요. 한 카페 사장님은 면접 중에 대놓고 물었죠. 혹시 그 영상의 학생 아니냐고요. 제가 머뭇거리자 바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조롱 영상의 주인공을 고용했다가 가게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걱정한 거죠. 심지어 온라인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닉네임으로 활동해도 어떻게 알았는지 제 정체가 들통나곤 했어요. 가족들도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의 작은 전자제품 가게는 결국 문을 닫았어요. 손님들이 뚝 끊긴 탓이었죠. 어머니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마트에서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하셨거든요. 여동생은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고 결국 전학을 가야 했습니다. 제 한 번의 어리석은 행동이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였어요. 그 죄책감은 저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밤마다 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자학적이었죠. 댓글들도 읽었어요. 한국어로 된 댓글들을 번역기로 돌려가며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저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지만 가끔 저를 옹호하는 댓글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댓글들조차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정받는다는 것 자체가 굴욕적이었거든요. 특히 한 한국 네티즌이 쓴 댓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학생도 손흥민처럼 성숙해질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손흥민의 경기는 계속 봤습니다. 증오와 질투 그리고 알 수 없는 끌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요.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저는 이를 갈았지만 동시에 그의 플레이에 감탄하기도 했죠. 특히 팀이 지고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뛰는 그의 모습, 동료의 실수를 감싸주는 모습을 볼 때면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는 정상에 있으면서도 겸손했고 저는 바닥에 있으면서도 오만했던 거죠. 어느 날 밤 손흥민의 다큐멘터리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왔어요. 독일로 유학을 떠났을 때 겪었던 인종차별,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통들이 적나라하게 그려졌죠. 16살 소년이 낯선 땅에서 혼자 견뎌야 했던 외로움과 좌절이 화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왜 저희를 용서할 수 있었는지를요. 그는 이미 더 큰 아픔을 겪고 이겨낸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손흥민의 아버지가 한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라, 인정받고 싶다면 먼저 인정하라는 가르침이었죠. 그 철학으로 아들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어요. 저는 평생 한 번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 비웃는 것으로 제 존재감을 확인했죠. 그게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떠났고 가족들과도 대화가 끊겼어요. 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한숨만 쉬셨고 어머니는 눈물만 흘리셨죠. 여동생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하루 종일 방에 있으면서 인터넷만 했습니다. 가끔 밖에 나가도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금방 돌아왔죠.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계산원이 저를 알아보는 것 같아서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영상을 찍었던 친구 중 한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도 저처럼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먼저 그런 짓을 하자고 했으니까요. 병원에 찾아갔지만 면회를 거부당했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원망하는 건 당연했죠. 손흥민의 인터뷰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그가 말했던 문장들을 노트에 적어두고 매일 읽었어요. 누군가를 비웃을 때보다 누군가를 세워줄 때 더 강해진다. 존중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증거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들이 처음엔 그저 멋있는 말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특히 용서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와닿았어요. 손흥민은 저희를 용서함으로써 자유로워진 거였죠. 반면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깊은 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건지, 과거의 실수 하나로 모든 미래가 사라진 건지. 20살의 저는 이미 인생이 끝난 것 같았어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존중은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요.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요.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주관하는 해외 청년 스포츠 봉사 프로그램에 제가 선발됐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신청한 기억조차 없었거든요. 알고 보니 담임 선생님이 몰래 추천서를 써서 지원하셨던 거였어요. 선생님은 제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6개월간 해외 스포츠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국제 감각을 기르는 거였죠.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일본을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냐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말고 부딪혀보라고.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죠. 멀리 가서라도 새롭게 시작하라고. 가족들의 간절함에 저는 결국 프로그램 참가를 결정했습니다. 배정받은 곳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LAFC의 훈련 시설이었죠.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의 강팀 중 하나인 LAFC에서 시설 관리 보조 업무를 하게 된 거였어요. 잔디 관리, 장비 정리, 청소 등 가장 기초적인 일들이었지만 저에게는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적어도 일본을 떠나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LA에 도착한 첫날 훈련장의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완벽하게 관리된 첫 연잔디 구장이 여러 개 있었고 최신식 트레이닝 시설도 갖춰져 있었죠. 저는 주로 새벽부터 훈련 준비를 돕고 훈련이 끝나면 뒷정리를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충실함이었어요. 무엇보다 아무도 저를 그 영상의 주인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저 일본에서 온 조용한 청년 정도로만 여겼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훈련콘을 배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니저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니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하라고 했죠. 유명한 선수가 자선축구 클리닉을 연다는 거였어요.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대스타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더욱 꼼꼼하게 준비했어요. 의자를 배치하고 음향시설을 점검하고 아이들을 위한 공간도 만들었죠. 행사 시작 시간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청소년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취재진까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도대체 누가 오는 거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걸까 궁금했죠. 저는 구석에서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며 멀찍이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크게 외쳤습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토트넘 핫스퍼의 자랑, 아시아의 스타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손흥민이 여기에 온다고? 아니, 이미 와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악몽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아이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구석으로 물러났죠. 다행히 그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했죠. 수많은 스태프 중 한 명일 뿐이니까요. 게다가 제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손흥민은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드리블을 가르쳐주고 패스 연습도 시켜주고 사인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줬죠.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 내내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빛나고 있었고 저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질투나 증오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따뜻한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한 장애 아동을 대하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휠체어를 탄 아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정성스럽게 공에 사인을 해줬죠. 그 아이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행사가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행사용 텐트가 넘어질 뻔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뛰어가서 텐트 기둥을 잡았습니다. 다른 스태프들도 달려와 함께 텐트를 고정했죠. 그 순간 손흥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알아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다시 구석으로 물러났죠. 행사 중간 휴식 시간 손흥민은 스태프들에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묵묵히 일하던 나이든 청소부 아저씨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들 덕분이라고, 이분들이 진짜 영웅이라고요. 관중들이 박수를 쳤고 청소부 아저씨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그 말이요. 행사가 끝날 무렵 또 한 번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흥민이 떠나기 전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안내할 스태프가 마땅치 않았어요. 매니저가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가 말을 걸었어요. 영어로 오랫동안 일했냐고 물었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떨릴 것 같았거든요.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수고한다고, 덕분에 좋은 행사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를 조롱했던 사람이라는 걸 그가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분노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줬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는 정말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지위가 높든 낮든 유명하든 무명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말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변해야겠다고. 그를 다시 만난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요. 손흥민이 다녀간 후에도 저는 계속 LAFC 훈련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손흥민이 이틀 뒤 다시 온다는 거였습니다. 이번엔 LAFC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하고 지역 언론과 인터뷰도 할 예정이라고 했죠. 저는 다시 한번 그를 마주쳐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했지만 동시에 그의 모습을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합동훈련 당일 저는 새벽부터 나와 준비를 도왔습니다. 훈련 콘을 배치하고 음료수를 준비하고 의료키트를 점검했죠. 손흥민이 도착했을 때 그는 먼저 스태프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심지어 저처럼 말단 직원들에게도 일일이 악수를 청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그는 따뜻한 미소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죄책감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죠. 훈련이 시작되자 손흥민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압도적인 실력도 실력이지만 더 놀라운 건 그의 태도였어요. LAFC의 젊은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조언해주고 실수에도 격려했죠.
특히 연습생 신분인 18살 멕시코계 소년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소년은 긴장해서 패스를 계속 실수했는데 손흥민은 직접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다고 자신도 처음엔 그랬다고 위로했어요. 휴식 시간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 청소부가 더위에 지쳐 그늘에서 쉬고 있었어요. 손흥민이 그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스포츠 음료를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눴죠. 알고 보니 그 노인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손흥민은 노인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자유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주변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을 정성스럽게 대하냐고요? 손흥민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축구장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고, 선수부터 청소부까지 모두가 함께 만드는 거라고.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자신이 빛날 수 있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평생 주목받는 자리만 부러워했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는 무시했으니까요.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또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손흥민이 스태프 식당에서 식사하겠다고 한 거예요. VIP룸이 준비되어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렸고 급식 아주머니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식사를 받으며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더니 한국계 직원 한 분이 깜짝 놀라며 반가워했어요. 손흥민은 그분과 한국말로 대화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냈죠. 제 옆 테이블에 앉은 손흥민을 훔쳐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연기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구나. 명성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그때 우연히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얼어붙었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힘들지 않냐고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오후 훈련 중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어린 볼보이가 실수로 물병을 엎질러 손흥민의 운동화를 적셨어요. 아이는 겁에 질려 울 것 같은 표정이었죠.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괜찮다고, 누구나 실수한다고, 자기도 어릴 때 더 큰 실수를 많이 했다고 위로했죠. 그리고 오히려 더운데 시원해서 좋다며 농담까지 했습니다. 아이는 눈물을 멈추고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진짜 리더는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손흥민은 축구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품격에서도 월드클래스였어요. 훈련이 끝난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아시아 선수로서 받는 차별과 편견을 어떻게 극복하냐고. 손흥민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증오로는 증오를 이길 수 없다고, 오직 사랑과 존중만이 편견을 깰 수 있다고. 그리고 자신도 한때는 분노했지만 이제는 실력과 인격으로 증명하려 한다고 말했죠. 누군가를 설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한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몇 년 전 일본 학생들의 조롱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냐고.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흥민은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기억은 하지만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들도 이제는 성장했을 거고 다른 사람이 되었을 거라 믿는다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실수로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우리 모두는 성장하는 중이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습니다. 그가 저를 용서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아니, 애초에 원망조차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행사가 모두 끝나고 손흥민이 떠날 때 그는 모든 스태프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습니다. 제게도 악수를 청하며 말했죠. 수고했다고,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다고.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용서받았다는 안도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손흥민이 보여준 존중의 리더십은 제 삶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손흥민이 떠난 후 저는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그 조롱 영상의 주인공이었다고, 그럼에도 그의 모습에 감동받아 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대면할 자신도 없었고 그가 실망할까봐 두렵기도 했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어요. 수십 번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죠. 사과만 하자니 너무 비겁해 보였고 변명을 하자니 더 추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쓰기로 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의 품격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요. 편지의 첫 문장을 쓰는 데만 1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신을 조롱했던 일본 학생입니다. 이 한 문장을 쓰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인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썼습니다. 그날의 상황, 그 후의 고통, 그리고 이곳에서 그를 다시 만난 운명적인 순간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특히 그가 보여준 존중의 리더십에 대해 자세히 썼습니다. 청소부 아저씨를 대하는 모습, 실수한 아이를 감싸는 모습, 모든 스태프를 동등하게 대하는 모습이 제게 얼마나 큰 가르침이 되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평생 약한 사람을 깔보고 조롱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다고. 그가 보여준 것처럼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고 싶다고요. 편지 말미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를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품격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을.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존중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새벽 4시였습니다. 문제는 이 편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였습니다. 직접 주기에는 용기가 없었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기에는 비겁해 보였어요. 고민 끝에 훈련장 청소용품 보관함에 몰래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이곳을 방문할 때 누군가 발견해서 전달될 수도 있고 영영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운명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고 겉면에 손흥민 선수께라고만 썼습니다. 그리고 12번 보관함 깊숙한 곳에 숨겨뒀죠. 그곳은 정기 청소할 때만 열리는 곳이었는데 마침 다음 달에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쯤이면 발견될 거라 생각했어요. 편지를 놓고 나오면서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가 읽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 진심을 세상에 내놓았다는 안도감이었죠. 봉사 기간이 끝나갈 무렵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훈련장 매니저가 저를 불렀어요. 누군가 당신을 찾는다면서 사무실로 오라고 했죠. 가보니 한국계 미국인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어요. 청소하다가 발견한 편지인데 손흥민 선수 측에 전달했더니 답장이 왔다고요. 제 이름은 없었지만 일본에서 온 봉사 청년이라는 설명에 저를 찾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한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영어 번역도 함께 있었죠. 내용은 간단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죠. 당신이 새롭게 시작한다니 정말 기쁩니다. 저도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함께 성장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과거를 마주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저를 용서했다는 것보다 저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해줬다는 게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함께 성장해요라는 문장이 가슴 깊이 박혔죠. 그는 저를 과거의 실수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성장 가능한 존재로 봐준 거예요. 며칠 후 손흥민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특정인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용기와 성장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우리 모두는 실수하며 성장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용기입니다.
최근 한 청년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그가 멋진 사람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 글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봉투 위에 쓰인 문장이 보였어요. 용기란 과거를 마주보는 것.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누구의 이야기인지 궁금해했지만 손흥민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되 제 정체는 보호해준 거라는 걸요. 그것이 그의 배려였고 또 다른 존중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매니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제게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했어요. 일본에 돌아가서도 스포츠 관련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다른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았거든요. 남을 존중하고 섬기는 일, 그것이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는 일 말이죠. 귀국을 앞둔 밤 저는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이번엔 가족들에게요. 그동안 얼마나 죄송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당당한 아들, 오빠가 되겠다고 약속했죠. 과거의 실수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온 가족들이 놀랄 정도였죠. 표정부터 달라졌다고 했어요. 예전에 날카롭고 빈정대는 눈빛이 사라지고 온화하고 편안한 눈빛이 되었다고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우셨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고, 진짜 아들이 돌아왔다고 반복하셨죠. 아버지도 제 어깨를 두드리며 수고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곧바로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화려한 직장이나 높은 연봉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찾은 건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죠. 그러다가 한 청소 회사의 구인 광고를 봤습니다. 대형 빌딩과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회사였는데 모든 노동은 존엄하다는 사운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습니다. 면접날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왜 굳이 청소 일을 하려고 하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미국에서 만난 한 사람이 제게 가르쳐 줬다고, 모든 일은 존중받아야 하고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이제는 누군가의 하루를 깨끗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싶다고. 사장님은 제 눈을 오래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합격이라고 했죠. 첫 출근은 도쿄의 한 대형 병원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작해서 오전 9시까지 환자들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모든 청소를 끝내야 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화장실 청소, 복도 청소, 대기실 청소. 끝이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뿌듯했어요. 제가 청소한 깨끗한 바닥을 환자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작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매일 병원에 오는 투석 환자였는데 항상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덕분에 기분 좋게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 즈음 손흥민의 인터뷰 영상이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 일본 기자가 그에게 물었어요.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손흥민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고, 자신을 도와준 모든 사람들 덕분이라고. 특히 그는 말했죠. 우리는 모두 성장 중이고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라고요. 인터뷰 말미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일본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우리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고. 스포츠는 경쟁이지만 동시에 이해와 존중의 장이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최근 한 일본 청년에게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그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한일 관계도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다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비록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저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준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썼습니다.
손흥민 선수님,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살겠습니다.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장에서 3개월이 지났을 때 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신입 중에 가장 성실하다며 칭찬하셨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일도 기꺼이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했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모든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고 그 일에 귀천이 없다고 배웠다고요.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에게 새로운 현장을 맡겼습니다. 바로 도쿄의 한 축구 경기장이었죠. 경기장 청소는 특별했습니다. 수만 명이 다녀간 후의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은 보람찼어요. 특히 다음 경기를 위해 완벽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책임감을 느꼈죠. 어느 날 경기장 관리 직원이 제게 말했어요. 당신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마치 자기 집을 청소하는 것처럼 정성스럽다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요. 예전에 저라면 이런 일을 하며 비참해했을 테지만 지금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하는 일이 수만 명의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깨끗한 경기장에서 신나게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 제 일이 의미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느 날 새벽 경기장을 청소하던 중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손흥민이 이 경기장에서 뛴다면 저는 그를 위해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고. 비록 다시는 만나지 못하더라도 어딘가에서 그가 뛰고 있다면 저는 여기서 제 역할을 다하고 싶다고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유니폼을 입으며 되뇌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깨끗하게 만든다. 이 일이 누군가에게는 시작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된다. 그리고 손흥민의 말을 떠올립니다. 존중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증거라고. 이제 저는 그 강함을 매일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소회사에서 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팀의 리더가 되어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모든 일에 자부심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항상 이야기했죠. 후배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점차 제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회사에 도착한 제게 동료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제 이름이 검색된다면서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또다시 그 조롱 영상이 퍼지는 건가, 겨우 쌓아올린 새 삶이 무너지는 건가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하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제목이 조롱했던 소년, 존중을 배운 청년이 되다였어요. 영상은 누군가 만든 다큐멘터리 형식이었습니다. 5년 전 조롱 영상부터 시작해서 손흥민의 성숙한 대응, 그리고 최근 그의 SNS에 올라온 용기 있는 청년 이야기까지 담겨 있었죠. 영상 제작자는 저를 직접 찾지는 못했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감동적인 스토리로 재구성했더군요. 특히 손흥민이 보여준 용서와 존중의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댓글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런 게 진짜 품격이다. 손흥민이 자랑스럽다. 그 일본 청년도 대단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일본 네티즌들도 우리가 배워야 할 이야기, 진정한 화해란 이런 것,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가 멋지다며 긍정적인 댓글을 달았죠.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비난과 조롱 대신 이해와 감동이 가득했어요. 특히 한 댓글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한국의 한 아버지가 쓴 글이었는데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쳤다는 내용이었어요. 남을 조롱하는 건 쉽지만 용서하는 건 어렵다고.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인정하고 변화하는 건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아들에게 설명했다고 했죠. 그 아버지는 손흥민과 그 일본 청년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썼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한 교육 전문가가 이 사례를 도덕 교과서에 수록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실수를 인정하고 성장하는 과정, 용서와 화해의 가치를 가르치는 좋은 교육 자료라는 거였죠. 문부 과학성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 우리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훈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회사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영상을 보셨다면서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안을 하나 하셨죠. 회사 차원에서 존중 캠페인을 시작하고 싶은데 제가 그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요. 청소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교훈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캠페인 준비를 하던 중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온 거예요. 화해와 성장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데 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는 거였죠.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얼굴을 공개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나서기로 했죠. 인터뷰는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어 통역을 통해 제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줬어요. 조롱했던 그날의 심정, 그 후의 고통, 미국에서의 깨달음, 그리고 현재의 삶까지. 특히 손흥민이 제게 가르쳐준 것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죠. 그가 보여준 품격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는지를요. 인터뷰 말미에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저는 잠시 침묵한 후 답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고. 그가 보여준 존중과 용서가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다고. 이제 저도 매일 누군가를 존중하며 살고 있다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라고 믿는다고. 그리고 덧붙였어요.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당당하게 악수하고 싶다고. 한 사람의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고 싶다고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큰 화제가 됐죠. 특히 양국 관계 개선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스포츠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이해와 화해의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품격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받았어요. 가장 뜻깊었던 건 함께 조롱 영상을 찍었던 친구들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들도 제 인터뷰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과거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죠. 특히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그 친구는 이제 청소년 상담사가 되어 아이들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최근 손흥민의 자서전이 일본에서도 출간됐습니다. 그 책 한 챕터에 용서와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물론 구체적인 이름은 없었지만 한 청년의 용기 있는 고백과 변화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손흥민은 썼습니다. 그 청년이 보여준 용기가 자신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라고요.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그 어리석은 조롱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그 실수가 있었기에 저는 진정한 존중을 배웠고 손흥민의 품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영상은 더 이상 수치의 기록이 아니라 성장의 증거가 되었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선, 실수했지만 변화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된 거죠. 손흥민이 최근 한 국제 포럼에서 리더십에 관해 강연했습니다. 주제는 스포츠를 넘어선 존중의 가치였죠. 그는 리더십이란 높은 곳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언급한 한 일화였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였는데 진정한 강자는 약한 자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보호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이었죠. 강연 중에 그는 말했습니다. 존중은 상대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세우는 거라고. 남을 존중할 때 비로소 자신도 존중받을 자격을 얻는다고요. 그리고 실수와 용서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모든 사람은 실수할 권리가 있고 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울 기회를 주는 거라고.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증거이며 과거에 묶인 사람보다 미래를 보는 사람이 진짜 리더라고 했습니다. 그의 강연을 온라인으로 시청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3년 전 미국 훈련장에서 만난 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었고 신념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는 압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라는 것도 알게 됐죠. 저는 이제 청소회사의 중간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50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위치에 올랐죠. 제가 팀원들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손흥민에게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든다고, 우리의 노동이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시작하게 한다고. 그리고 항상 강조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자부심을 가지라고, 우리도 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고요. 최근 회사에서 진행한 존중 캠페인이 일본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감사 캠페인이었는데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동참했어요. 특히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청소 노동의 가치를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졌죠. 한 초등학교에서는 청소 노동자들을 초청해 우리의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특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도 강사로 참여했는데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어요. 그 수업에서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청소 일을 좋아하냐고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깨끗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고. 그리고 덧붙였어요. 모든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선생님도 의사도 청소부도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고요. 한일 관계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스포츠 교류가 더욱 활발해졌고 특히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이 늘어났어요. 존중과 이해를 주제로 한 한일 청소년 캠프도 만들어졌죠. 손흥민은 이 캠프의 홍보대사가 되었고 저는 멘토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을 보니 희망이 보였어요. 캠프에서 제 이야기를 들은 한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덕분에 일본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다고요. 일본 학생들도 말했죠. 손흥민 선수의 품격에 감동받았다고,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요. 작년에 출간된 제 에세이 조롱에서 존중으로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청소 노동자 자녀들의 장학금으로 기부했어요. 책을 읽은 독자들의 편지가 매일 옵니다. 자신도 누군가를 조롱했던 과거가 있다며 반성한다는 내용, 이제부터라도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살겠다는 다짐들이었죠. 특히 한 대학생의 편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도 손흥민처럼 그리고 저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썼더군요. 손흥민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십은 타이틀이 아니라 태도라고. 주장 완장을 차지 않아도,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최근 만난 한 청년이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요. 비록 우리는 한 번의 짧은 만남과 편지로만 연결되었지만 그 가르침은 제 삶 전체를 바꿨습니다. 이제 저도 제자리에서 작은 리더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후배들을 격려하고 동료들을 존중하고 우리 일의 가치를 사회에 알리는 것. 그것이 제가 실천하는 리더십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다짐합니다. 오늘도 손흥민이 가르쳐준 대로 살겠다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내일의 자부심을 갖고 실수한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겠다고. 그것이 제가 받은 용서와 기회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존중의 리더십, 그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배려와 진심 어린 존중, 그것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거죠. 최근 일본 축구협회에서 페어플레이 정신상을 제정했습니다. 스포츠맨십을 넘어 인간적 품격을 보여준 선수에게 주는 상이죠. 첫 수상자는 당연히 손흥민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는 말했어요. 이 상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 변화한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특히 과거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요. 저는 TV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여전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5년이 흐른 지금 저는 30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소회사의 지역 총괄 매니저로 승진했고 20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매년 신입사원 교육 때마다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떻게 조롱에서 시작해 존중으로 나아갔는지, 한 사람의 품격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꿨는지를요. 그리고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는 우리가 정하는 거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 그것이 곧 품격이 된다고요. 올해 봄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흥민이 은퇴 후 계획 중 하나로 손흥민 리더십 아카데미를 설립한다는 거였어요. 스포츠를 통해 인성과 리더십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일본에도 분원을 설립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본 분원의 초대 원장으로 저를 추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중책을 맡는단 말인가요? 하지만 손흥민 측에서 전달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가 될 수 있다고.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한 사람이 가장 설득력 있는 멘토가 된다고요. 무엇보다 저처럼 바닥에서 시작해 존중의 가치를 몸소 실천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수락했어요. 이것이 제게 주어진 또 다른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카데미 설립 준비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손흥민을 다시 만났어요. 6년 만의 재회였죠. 그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제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이제 우리는 동료라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저에게도 큰 가르침이 되었다고.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었다고요. 우리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사실 처음엔 화가 났었다고. 하지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다고 하더군요.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쓸 바에는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쓰라는 말씀이었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뛰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려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자신이 성장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했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용서했냐고, 왜 기회를 줬냐고. 그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라고. 미움을 품고 사는 건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고 했죠. 특히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려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고요. 아카데미 개원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계 인사들, 교육자들, 그리고 청소년들까지. 손흥민은 개원사에서 말했습니다. 이 아카데미는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고. 서로를 존중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고. 그리고 저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와 변화의 상징이라고. 제 차례가 되어 연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죠. 떨렸지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실패자였지만 이제는 교육자가 되었다고. 조롱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존중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것이 가능했던 건 한 사람의 품격 덕분이었다고.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청소년들이 존중의 가치를 알고 품격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첫 수업은 제가 직접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이었죠. 30명의 한일 청소년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숨김없이 들려줬습니다. 그 유명한 조롱 영상도 직접 보여줬어요. 아이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어진 이야기에 점차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 용서의 힘,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 일본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한국 문화를 무시했던 적이 있다고, 이제는 부끄럽다고. 한국 학생 하나도 고백했어요. 자신도 일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이제는 바꾸고 싶다고. 저는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인정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이제 함께 더 나은 사람이 되자고.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은 서로 악수를 나눴어요.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손흥민과 저는 이제 정기적으로 만납니다.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죠. 그는 여전히 현역이지만 은퇴 후를 준비하며 교육에 큰 열정을 보입니다. 특히 그가 강조하는 건 실패 교육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배우고 실패한 사람을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의 토대라고 믿기 때문이죠. 최근 한 국제 언론이 우리의 이야기를 21세기 최고의 화해 스토리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포츠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고 평가했죠. 특히 손흥민의 품격 있는 리더십과 제 용기 있는 변화가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를 극찬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는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서 사례로 활용되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 조롱의 순간이 제 인생 최악의 순간이자 최고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오만하고 편협한 사람으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보여준 품격 덕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조롱했던 소녀는 이제 존중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되었고 증오의 상징은 화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품격은 이긴다고. 존중은 결국 승리한다고. 한 사람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손흥민이 그것을 증명했고 저도 작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증명해 나갈 겁니다. 존중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미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품격이 만들어낸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존중의 리더십, 그것은 축구장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큰 울림을 줍니다. 누군가를 비웃는 세상보다 서로를 세워주는 세상이 더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손흥민이 될 수 있습니다. 동료를, 이웃을, 그리고 심지어 실수한 사람까지도 존중하고 격려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품격은 결국 이깁니다. 존중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감동영화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